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 많이 헷갈리시죠? 연말정산이 과연 13월에 월급이 될까요? 아니면 13월에 세금이 될까요? 자,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은 시리즈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제목을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절세 전략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거나 할 때 세금을 보통 계산하십니까? 아파트를 팔거나 혹은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지, 우리가 가게에서 과자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를 할 때 그 세금까지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전 국민,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이 세금 또는 그 절세에 대해 꼭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계기가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회사 일처럼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왜 연말정산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랑 연결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으로 금융 용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뭐 각종 근로세니 아니면 세제 혜택이니 뭐 연금보험, 연금저축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익히게 될 텐데요. 다 세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는 자신이 돈을 적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 국가에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절세이기 때문에 전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금융 용어들을 많이 익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거는 생각을 좀 한 번씩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 내지는 그 연말정산이 그 세율이 자신의 그 소득 기반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10% 이내를 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현재 42% 이상을 내는 그 고소득자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세금을 많이 내고 42%의 세금을 내고 고소득을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10%의 세금을 내고 그 저소득을 얻는 게 낫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0%의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절세를 해서
30만원, 50만원 정도 환급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소득이 높아서 30만원, 4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더 이렇게 국가에 더 내고 3천만원을 더 버는 게 낫겠습니까?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국가에 낸 세금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책정이 약간 잘못돼서 적게 책정된 세금을 국가에 더 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의 국민은 보통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20%의 국민은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80%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20%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아야 될 것 같나요?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내야 될 것 같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주위에서는 얼마 더 돌려받는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금을 얼마를 연말정산 때 더 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은 더 고소득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연말정산의 혜택 네 번째는 업무시간 단축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례 행사입니다. 신입사원 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많이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전략도 많이 서고 또 연말정산할 때 그런 챙기는 서류들도 이제 빠릿하게 다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이죠? 예, 업무시간 단축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우리가 연차가 쌓여도 계속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엔 연말정산으로 무조건 돈을 환급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더 빨리빨리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그 일을 끝내고 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환급받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가 되는 거고 이 업무를 어떻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고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그 전 국민이 그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은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그 연말정산의 혜택은 다섯 번째는 총체적 재테크 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연말정산을 하면 자신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서울페이나 제로페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식사를 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하고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게 될지 또 주식을 하면 주식이 금융자산은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거 아시죠? 네. 그 주식을 내고 그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 세금을 또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지 네. 이런 얘기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 그리고 소비 그리고 자신의 소비 습관, 지출 습관 그리고 저축 또는 투자 성향 이렇게 자신의 총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몇십만 원 돌려받았네, 몇백만 원 돌려받았네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연말정산을 통해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장차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 자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말정산이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다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연말정산이 주는 혜택 5가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세 전략 습득. 둘째, 금융 용어 습득. 셋째, 부자 마인드 전환. 넷째, 업무 시간 단축. 5번째, 총체적 재테크 전략 수립입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연말정산은 그 실전편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마인드 세팅 개념으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연말정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으로 보면은 서문, 이제 여는 글에 해당되는 그런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헷갈리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시고 꼭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자세를 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정산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지난번에는 연말정산이 주는 혜택 또는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부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가지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실전편으로 연말정산의 비밀,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숙지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연말정산 플로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급여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우리가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보다 높으면 환급을 결정세액이 우리가 기납입세액보다 더 높으면 추가징수에 들어가는 거고, 결정세액의 기납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는 게 되는 거겠죠. 그 환급을 받는 경우를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정말 연봉 5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상수와 변수라고 하죠. 여기서 이 많은 내역 중에 상수가 무엇이고 변수가 무엇일까요?
그거에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네, 상수죠. 네, 올해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연말정산 받으니까 서류상으로 3천만 원으로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로소득 공제는 일정 금액 몇백만 원 정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빼면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당연히 상수겠죠. 자, 다음은 소득 공제. 이 소득 공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인적 공제, 뭐 특별소득 공제,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비롯한 그 밖의 소득 공제 등이 있는데 이게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메인 변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보다 이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제로페이 이런 소득공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소득공제로 빼실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밖의 소득공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 인적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상수가 아닌 변수, 변수 그중에 소득공제니까요. 자,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뺐습니다. 과세표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국세청에 저 세금 내기 싫으니까 과세표준 좀 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아니면 나는 애국자여서 과세표준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신용카드네요. 그 소득공제는 다 그게 국세청에 다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 과세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이 정해지는데 세율 한번 보실게요. 소득 구간이 1,400만 원일 때는 6%고 소득 구간이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4%죠. 3억 원 초과할 때는 40%, 10억 원 초과할 때는 45%. 누진적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소득 구간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율이죠. 그 소득 구간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5%인데 소득 구간이 8,700만 원이면 세율이 24%란 말이에요. 이거 꽤 큰 수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8,800만 원까지는 24%를 내겠지만 8,900만 원, 나머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35%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구간, 이 세율을 조절을 하면은 좀 세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득 구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과세 표준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연말정산할 때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아마 놓여있는 구간이 그 세율 15%, 24%, 35%일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24%낼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이 빠지니까요. 만약에 40%를 낸다, 45%를 낸다. 그런 분은 망치글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세무사와 잘 이야기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 플로우 중에 변수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율입니다. 그렇겠죠. 세액공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상품도 있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소득공제와 세율이 있다.
소득공제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그 밖의 소득공제는 300만원의 제한이 붙기 때문에 나머지 공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한번 써야 한다. 자, 두 번째, 변수는 또 세율이 있습니다. 변수는 세율이 있는데 세율을 줄이려면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가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간발의 차이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 많은 직장인들은 세율, 소득 구간 8,800만원 초과 또 8,800만원 이하 구간인 그 35%에서 24% 세율을 내리는데 또는 24%에서 15%로 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24%에서 15%를 내리는데 많은 주안점을 둬야겠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으신 분들은 세율을 15%에서 6%로 낮출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소득공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낮춰서 세율까지 적게 받으면 산출세액은 작아지고 따라서 연말정산 금액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금액은 커지게 된다. 물론 그때에 따라서는 연봉 5천만원인 경우에 300만원도 환급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편의 그냥 그 실전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그 철학,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연말정산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지난 편을 보셔야 돼요. 지난 편에 5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연말정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첫 번째는 절세 전략 습득, 두 번째 금융용어 습득, 세 번째 부자 마인드 전환, 네 번째 업무시간 단축, 다섯 번째 총체적 재테크 전략 수립입니다. 예, 지난 편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변수인 부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이제 다른 곳들의 매체에서는 어떤 상품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와 세율을 조절하는 쪽에 계속 신경을 써서 연말정산 그 플로우를 관리를 하시면 된다. 네, 영상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반드시 예전보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재테크는 망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여러분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자세 5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연말정산 실전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그 연말정산 실전편에서 우리는 연말정산의 여러 부분 중에 변수와 상수로 나누고 그 변수에는 소득공제와 세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줄어야 되고 과세표준이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높아야겠죠. 그런데 그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가는 기타 공제 말고 저는 여기서는 다른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꼭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플로우에 이어서 그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공제를 보시면 설문조사가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공제 상한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또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한도가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죠. 어쨌거나 이 기타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돼요. 신용카드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이제 인적 공제입니다. 네, 인적 공제를 보시면 그 기본 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고 추가 공제로 또 장애인, 경로우대, 불효자, 한부모가 있어요. 자, 기본 공제는 본인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네, 한 명당 150만원이죠. 배우자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소득이 높다면 한 명 한 명씩 대개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소득이 좀 많은 배우자한테 모는 게 낫죠. 그 이유 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한 구간 줄여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편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고 오시면 이해도가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계시다면 신청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좀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동거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게 낫고, 직계비속은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되고, 역시 인적공제 한 명당 150만원이죠. 형제, 자매, 이것도 역시 주민으로 등록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제, 자매가 주로 20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가 많이 해당되진 않겠죠. 그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 가령 어머님, 아버님의 경우가 그 형제자매가 아무도 챙기질 않아가지고 누구에게도, 어떤 형제자매에게도 직계 존속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회의를 하든가 해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누구의 인적공제로 할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공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데,
부녀자 한 부모는 좀 특이한 경우고, 기본공제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은 한 명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가 넘어가면 한 명당 100만원이 되겠죠. 이거는 뭐 잘 챙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직계 존속 부분 어떻게 챙겨야 될지랑 장애인 경로 우대, 이 부분에 대해 좀 주안점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형제자매랑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 퇴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장 주민등록 등본에 없다 하더라도 일시 퇴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명당 150만원이기 때문에요. 공제액이요. 아까 신용카드 등 그 기타 소득 공제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명당 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인적공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연말정산 좀 원론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돈을 내는 게 좋은 건지 대해서 한번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한 해에 그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근로자들은 1인당 돌려받은 세금이 55만원이고, 그리고 1인당 이렇게 더 낸 세금이 이제 85만원이라고 하죠. 근데 총 급여 상위 10%의 환급액은, 돌려받은 금액은 204만원인데 다시 낸 금액은 315만원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세율을 정하는 그 과세표준은 결국은 이제 연봉으로 결정이 되는데, 급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려받는 세금과 또는 다시 내는 세금의 그 사이즈가 훨씬 크게 되죠. 근로자 평균보다. 그쵸? 여기에 총급여 상위 10%의 환급액 중에 환급받은 분들은 상당히 그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내는 사람들이 좀 더, 내는 사람도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만 볼게요. 그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자가 1,200만 명이고 토해낸 자가 321만 명이니까 한 25% 정도가 돌려받은 자 대비해서 25%가 토해냈죠. 하지만 총 급여 상위 10%는 돌려받는 바 대비 112만 대비 한 60만원이니까 한 50% 정도가 토해냈죠. 돌려받은 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그 숫자 비율상으로 보면은 총 급여가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다고 한다면 2명은 연말정산한테 돌려받지만 1명은 낸다는 소리죠. 네. 근로자 평균으로는 5명이 있다고 한다면 4명은 돌려받고 1명은 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급여가 올라가서 1인당 토해낸 세금의 평균액이 315만원을 혹시 내는 사례가 된다 하더라도 급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을 받아서 지금 근로자 평균인 55만원 돌려받거나 이런 거가 그 고액 연봉자 상위 10% 급여자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근로자 전체에서는 근로자 전체가 5명이라고 한다면 4명이 돌려받고 1명이 더 낸다. 근데 급여 상위 10%에서는 3명이라고 한다면 2명은 돌려받고 1명은 낸다. 그러니까 33% 정도가 오히려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시는 분들도 뭐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자기 연봉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연말정산 금액 때문에 세율을 낮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어간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통계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더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기타 신용카드 공제보다는 인적 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2번째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상위 10%의 그 급여를 받아서 그 국가에 더 세금을 내는 33%가 되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천할 만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계속 연말정산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아마 1월 15일부터는 실제로 연말정산 사이트가 열려서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망튜브는 계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재테크는 이 망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은 망튜브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